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화폐금융론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세요.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정말 다양하잖아요. 아니, 그냥 제일 큰데 하나가 싹 다 하면 더 편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오늘은 바로 이 단순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금융계의 거대한 수수께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딱 하나의 거대한 슈퍼은행이 예금, 대출은 기본이고 보험에 투자까지 모든 걸 다 처리한다면 어떨까요? 와,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하니까 비용도 줄고 훨씬 효율적일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의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현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회사로 쪼개져 있을까요? 바로 이 궁금증이 오늘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답,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한 답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걸 바꿔놓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표준적인 시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2008년 이전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한 회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거. 이걸 범위의 경제의 한계라고 하고요. 둘째, 은행 힘이 너무 세지는 걸 막으려는 정치적인 견제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에만 유독 깐깐하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범위의 경제의 한계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슈퍼히어로 좀 보세요. 무거운 걸 번쩍번쩍 드는 건 세계 최고지만 아주 섬세한 바느질까지 잘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그거랑 비슷해요. 은행이 대출 심사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미래 위험까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랑 은행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그 성격이 아주 다르거든요. 이렇게 각 금융 서비스는 고유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기관이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힘의 견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행은 우리의 모든 금융거래를 통해 어마어마한 양의 개인정보를 손에 쥐게 되잖아요. 만약 이런 엄청난 정보력을 가진 은행이 보험, 투자까지 모든 분야를 장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 힘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막강해질 겁니다. 바로 이런 정보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은행지주회사법 같은 법을 만들어서 은행의 사업 영역을 일부러 제한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규제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행이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회사 하나 망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 사회의 혈관 같은 지급결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거든요. 그 사회적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규제당국은 이 슬라이드 그림처럼 은행한테는 너는 저기 아슬아슬한 외줄 위로만 조심조심 다녀 이렇게 하고 다른 금융기관들한테는 비교적 넓고 안전한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즉, 은행에 훨씬 더 엄격한 안전규제를 적용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들 아하, 그래서 금융기관이 여러 개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던 이 완벽해 보이던 설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충격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가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위기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2008년 3월에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구조되고 9월에는 그 유명한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죠. 근데 바로 다음 날 이번엔 거대 보험사인 AIG가 무너집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위기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었다는 점.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 시작점이었습니다. 베어스턴스 사태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당시 미국 중앙은행은 30억 달러라는 정말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이 회사를 살려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냐면요. 원래 중앙은행의 공적 자금,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는 최후의 보호 역할은 오직 은행만을 위한 특권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역사상 처음으로 그 안전망이 증권회사에까지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AIG는요. 와, 이건 뭐 단위가 달라요. 초기 긴급지원액만 850억 달러에 달했죠. 이 슬라이드의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보험회사 하나가 잘못돼도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겁니다.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마불사, 즉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알고 보니 더 무서운 게 있었던 거죠. 바로 상호 연계성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회사의 덩치가 아니라 다른 회사들이랑 얼마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느냐였어요. 너무 커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망하게 둘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럼 이 거미줄의 중심,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금융 시스템에 숨겨진 영역, 당시 위기의 진앙으로 지목되었던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새로운 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자 금융이라니 말이 좀 무섭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규제의 그림자 밖에 있는 금융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처럼 은행이랑 아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처럼 깐깐한 규제나 감독은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집합체를 의미하죠. 이들이 바로 위기의 주역들이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2007년 금융위기 직전 미국에서 규제의 그림자 밖에 있던 이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이미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의 규모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감독받지 않는 괴물이 감독받는 시스템보다 더 커져버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던 거죠. 금융 시스템 전체에 울린 가장 강력한 경고음이었습니다. 그럼 이 두 시스템이 뭐가 그렇게 다른가?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전통은행은 우리가 돈을 맡기면 예금자 보호도 해주고 정부가 맨날 건전한지 감시하잖아요. 반면에 그림자 금융은 그런 보호막도 튼튼한 규제 울타리도 거의 없었어요. 바로 이 차이점 때문에 그림자 금융 시스템은 위기라는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엄청난 격변을 겪고 난 지금 우리는 이 금융이라는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 모든 상황을 정운찬, 김홍범, 김진일 교수님의 교재에 담긴 한 문장이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기존에 은행은 특별하다는 인식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결정적으로 약화되었다.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은행만이 특별하고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증권사든 보험사든 그 누구라도 금융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 초래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위험을 고려할 때 미래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요? 과연 이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각각의 특성에 맞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정책 당국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아주 현실적인 숙제일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